프로젝터가 켜지는 동안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정기선사와 해운 동맹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다시피 이 클래스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죠. 단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 프랑스 해운사 이름을 다르게 썼더라고. 원래는 CMA, CGM이에요. 근데 뭐 다르게 내가 적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CMA, CGM입니다. 프랑스 선사예요. 조금 제대로 되고 있네. 빔 프로젝트가 켜졌으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얘기한 것처럼 뭐 결석을 한다든지 복습 수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좀 혼자서 학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내용까지는 그렇게 내용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합쳐서 해도 될 정도의 분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양이 좀 많아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화증권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워밍업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부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에서 이용되는 용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선 운송 계약. 용선 운송 계약은 부정기선 운송에서 배를 빌리는 계약이죠. 배를 빌리는 계약인데 뭐 여러 가지의 형태를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일부 용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빌리는 전부 용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 용선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항해 용선, 기간 용선, 나용선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해 용선은 말 자체로 그 항해, 어떤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의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복을 빌리는 계약을 항해 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용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두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복을 사용하겠다라고 용선자와 선주가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기간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용선이 있어요. 나용선. 나용선은 베어보트 차터 파티라고 하기도 하고 디마이스 차터 파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회계에서 배우는 리스 있죠. 리스, 렌탈.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그 자동차 같은 거 아니면 기계 같은 거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많이들 렌탈을 하죠. 리스를 내고 결국에는 뭐 3년이면 3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박의 경우는 좀 길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10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선박의 임대차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용선이라고 합니다. 나용선의 경우에는 배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용선 계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스 계약인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로 우리가 용선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 배우게 될 내용은 항해 용선과 기간 용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용선 계약의 당사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선박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왼쪽에 3명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운송인이 있고 밑에 용선자 운송인이 있고 그 위에 선박 중개인이 있죠. 여기 중간 줄에 한번 보세요. 운송인과 용선자, 그러니까 운송을 인수하는 그러한 선주를 캐리어, 운송인이라고 하고, 선박 또는 선복을 빌리는 사람을 용선자라고 합니다. 차터러라고 하죠. 보통 차터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송인과 용선자 사이에서
어떠한 선복이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선박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서 뭐 수배해주거나 조회해주거나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통 브로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개인에 따라서 좀 종류가 나뉘기도 합니다. 뭐 탱커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종류 정도는 조금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단락에서 보이듯이 선주와 하주, 쉽게 말해서 선주 하주, 배주인과 화물의 주인 그런 사람들끼리 배를 빌리고 선복을 빌리는 계약과 그 반대급부로서 운임과 용선료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는 요 중간에 있는 운송인이 계속 선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용선자에게 배를 빌려줍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경우는 뭐야? 배를 빌린 사람이 운송인이 또 되는 경우예요. 누구한테? 제3자에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진해운이 그리스 선주나 해외 선주들로부터 배를 빌려서 그 배를 자신들이 운항을 하면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주들에게 운임을 받는 그런 것처럼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경우는 선박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운송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해 주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용선 계약의 당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하주 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중개인이 낄 수도 있고 그리고 배를 빌린 사람이 다시 운송인이 돼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도 이러한 그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기선을 나눌 때 뭐 여러 가지 운임이 있습니다만 운임 지난 시간에 했던 운임들 중에서 부정기선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뽑아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럼썸 프라이트, 선복 그 자체를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복 운임. 자, 그리고 비율 운임 또는 항해 거리 상당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운항이 중단되든지 아니면 뭐 침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운송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 이미 운송한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선주가 배주인이 운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비율 운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자료에 넣지 않았던 데드 프라이 부적 운임 화물에 원래 계약대로 실어야 하는 그 수량만큼을 실지를 못한 거예요. 레스토랑으로 치면 노쇼라고 했죠.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선적하지 못한 화물량에 대해서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부적운임, 공적운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말 표현은 뭐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죽었다라고 해서 데드 프라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급. 뭐 선지급이야 뭔지 알겠죠? 운송 계약 시작할 때 돈을 주는 거죠. 어드밴스나 프리페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백프라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반송 운임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라고 원래 운송 계약대로 목적항을 향해서 갔는데 뭐 여하간에 여기 반송 이후에 있죠. 뭐 인수가 거절된다든지 매수인으로부터 아니면 그 목적항이 더 이상 양육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목적항이 변경됐다든지 뭐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원래 정해진 운송 구간에서 다시 반송되거나 다른 장소로 반송되는 그러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운임을 반송 운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송의 시기와 기간과 관련해서는 뭐 현물 운임, 선물 운임, 이거는 뭐 당연히 현물과 선물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이고 연속적으로 항해가 이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속 항해 운임을 받고 그리고 뭐 10년이라든지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통해서 용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 운임을 받습니다. 운송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용선 운송 체결 과정이라고 해서 책을 보면 뭐
항해 용선 계약 체결 과정 시나리오 해가지고 117쪽에 뭐 서신을 보내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내용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강의 자료에 있는 정도로만 알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5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요 정도로만 봐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주가 자신의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필요로 한다. 내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박을 수배를 합니다. 그 경우에 아까 봤던 것처럼 중개인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화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선박을 의뢰하겠죠. 해상운송 서비스를 의뢰를 할 테고, 그러면 그 화물의 어떤 수량이라든지 선적항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지가 어디냐, 양육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중개인이 조회라는 걸 합니다. 어떤 선주가 이 하주와 연결시켜 주었을 때 제대로 용선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죠. 조회를 하게 돼서 그 조건에 적합한 선복을 가진 혹은 선박을 가진 선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선사가 이걸 정보를 받고 자신이 그 하주가 요구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채산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주에게 용선 계약 체결을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선주가 하주에게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하주가 이거를 오케이, 괜찮다라고 하면 선박회사와 하주 사이에, 선주와 하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용선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용선 계약서라고 하는 차터 파티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선 계약이 성립이 되는 과정이에요. 간략하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과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용선 계약에는, 용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이 있고 기간 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볼 게 항해 용선 계약이에요. 항해 용선 계약. 그래서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을 태우고, 그리고 항해 장비를 갖춰서 선박의 전부나 일부의 물건을 옮겨주기로, 운송을 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급부로서 하주는, 용선자는 선주인 운송인에게 운임인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어디서 어디까지 운항을 한다, 내 화물을 실어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전세버스 같은 개념, 뭐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등 고속버스는 뭘까? 그러면 그건 라이너죠. 전기선. 전기선은 정해진 항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항상 운행하잖아. 내가 타든 안 타든. 그거는 우등 고속버스. 우리 일반적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타는 그 고속버스는 전기선 같은 개념이고, 이 항해 용선 계약은 내가 항상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어떤 화물을 어디서 어디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수배를 해가지고 내가 내 짐을, 내 화물을 어디서 어디까지 옮겨주세요 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항해 용선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부터 어떤 지점까지 이루어지는 용선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용선자 입장에서는 전기선사에게 화물을 맡기는 거랑 크게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자신이 그냥 화물을 준비해서 배가 들어오면 화물을 실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전기선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의 용선 기간이나 용선 계약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선적항에서 어떤 목적지까지 그런 1항차,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항차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항차에 걸쳐서 용선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의 경우에는 운임 성격이 강하죠.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는 용선료가 운임 성격이 있다. 자, 그리고 비용 부담의 원칙. 이 항해 용선 계약이든 기간 용선 계약이든 나용선 계약이든 선박을 운항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돼요. 누가 부담하느냐? 뭐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유지비, 뭐 차 렌트했을 때 그 유지비 정도가 기름값 얼마 정도에 끝날 문제지만 선박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선박 엔진 하나가 3층, 4층 높이가 돼요. 건물 3, 4층 높이짜리에다가 기름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벙커 시유를 기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선원들 아무래도 배를 타시는 항해사 분들이 뭐 버스 기사분들보다는 비싸요. 그죠? 선박 급료. 그리고 보통 한 달, 뭐 예를 들어서 북미 노선 같으면 한 달, 구주 노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정도씩 걸려서 간다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일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통행료, 그리고 부두 항만 이용료, 이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 액수가 커요. 그래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주가 그 배의 지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선주가 선원들을 태우고 그리고 운항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용선자인 하주는 운임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 부담 원칙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선주는 선원비, 선용품비, 수리비, 검사비 등의 직접 선비. 여기서 선원비는 뭐 급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용비는 배에서 쓰는 용품들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 쓰는 여러 가지 뭐 집기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배를 수리할 일이 있으면 수리비, 그리고 배를 검사할 일이 있으면 검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선비라고 들어가고, 간접 선비에는 보험료나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선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비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선박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포괄적으로 선비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선비에는 종류가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선원들 급료처럼 직접적으로 쓰이는 돈, 직접 비용, 일종의 직접 비용인 거죠.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세금과 같은 간접 비용, 이렇게 나뉩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연료 이런 것들은 따로 선비라고, 그것도 선비라고 볼 수도 있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연료나 이런 뭐 운반비 이런 것들은 항비, 운항 비용이라고 구분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선비든 간접 선비든 운항비든 항해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모두 다 선주가 부담을 합니다. 하주는 뭐만 하면 된다? 운임만 내면 돼요. 운임만. 자, 그래서 이 항해 용선 계약에는 여러 가지의 그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목돈 뭐 계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주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럼썸 차타라고 하는 선복 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선복 용선 계약. 이러한 계약 형태는 뭐냐면 그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그 한 항해당 얼마라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배를 통째로 빌린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총괄 선복운입니다. 그 배에 실을 수 있는 전체 선복을 한꺼번에 빌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체결되는 것이 이제 선복 용선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럼썸 차터라고 해서 따로 구분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1대 용선 계약, 2번에 1대 용선 계약 혹은 일부 용선 계약. 책에는 일부 용선 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대 용선 계약은 뭐냐면 그 운항을 하는 기간 사이에 하루당 얼마라는 식으로 해서 용선을 하는 경우를 1대 용선 계약, 데일리 차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선 계약의 종류에서
항해 용선 계약이 있고 기간 용선 계약이 있는데 하루당 얼마라고 정하면 이거는 기간 용선이 아닙니까? 라는 본질적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간 용선 계약은 그 용선 계약을 기간을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를 빌린다, 선복을 빌린다라는 기간을 잡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일대 용선 계약은 뭐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운항을 하는데 운임을 하루를 따져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조금 달라요. 기간 용선이랑 일대 용선 계약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해 용선의 그 용선을 구분 짓는 방법으로서 거래 기간에 따라서 한 항차만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1항차 항해 용선, 그리고 연속적으로 항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속 항해 용선, 그리고 장기 용선도 있을 수 있고요. 항해 용선 계약도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특정 전용한 선박을, 이 배를 나를 위해서 항해 용선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한정지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임 부담 방식으로는 아까 봤던 럼섬 차터, 우리말 표현이 좀 다양해서 그냥 럼섬 차터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대 용선, 일부 용선, 하루로 운임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역비와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FIO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냐의 문제인데, 하역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고. 쟤 왜 그런가요? 필터가 워닝이라는데. 저게 아마 시간이 있어요. 저 필터 저기 빔 프로젝트에 그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뭐 안 보이는 부분 있으면 유인물 뽑아온 걸로 좀 보도록 하세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럼섬 차터는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선복을 총으로 전체 선복에 대해서 총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럼섬 차터로 하는 방식이고, 자, 그로스 텀이 있고 넷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순정 가치 아니면 순공정 가치 얘기할 때 보통 앞에 순이 들어가면 뭐예요? 넷을 쓰죠. 뭐 어떤 부대 비용을 제외한 것을 보통 넷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뭐 보통 이제 회계에서 뭐 순공정 가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그런 것처럼 그로스 텀과 넷 텀은 구분이 되는데, 선주가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는 거, 하역비, 화물을 싣고 내리는 비용과 아까 봤던 항비 있죠. 그런 것들을 선주가 부담하는 경우를 그로스 텀이라고 하고, 용선자가, 배를 빌리는 사람이 하역비나 항비를 일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넷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전기선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로스 텀이 많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용선 계약에는 넷텀이 많죠. 자, 그리고 타임 차터입니다. 타임 차터. 기간 용선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뭐 우리말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타임 차터입니다.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배를 빌리는 사람에게 선원을 승무시키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이에요. 어느 목적항에서 어느 목적항까지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배를 사용하게끔, 항해를 할 수 있게끔 배를 빌려주는 것을 타임 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빌리게 되면 보통 그 용선자가 자신이 운송 서비스를 필요해서 배를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선박회사가 여기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있죠. 한진해운 같은, 지금은 파산한 한진해운 같은 회사들이 항해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박을 빌려서 자기들의 운항 노선에 투입하거나 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나용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타임 차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기 용선 계약 타임 차터의 경우에는 기간으로 계약 체결 일수가
나타납니다. 뭐 연이라든지 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선요의 성격이 그냥 일반적인 프라이드, 운임의 개념이 아니고 운송 행위 능력에 대한 어떤 보수, 특정 기간에 근무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수 같은 개념으로서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아까 항해용선 계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선비, 간접 선비, 항비, 운항비 다 선주가 부담했다라고 하면 정기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용선자가 항비를 부담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직원 그 선원과 관련한 어떤 직접 선비라든지 아니면 세금과 관련된 간접 선비의 경우에는 선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좀 살펴보면 이 정기 용선에 의해서 배를 빌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내 거란 말이지. 일정한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어떤 항로로 보내도 되는 나의 어떤 사용 기간 안에서의 내 권한이 생겨나는데, 이 경우에 자신의 그 계약 기간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배를 빌리는 사람이 선장이나 혹은 선원이나 선박에 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러한 선장이나 선원들이 배를 빌린 사람, 선박 용선자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배를 빌린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장을 고용하고 월급을 준 선박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간 용선, 타임 차터에는 기간 동안 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배를 빌린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지휘권 같은 것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 유치권이나 경매권. 기본적으로 그 용선자는 뭐 타임 차터의 경우에도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용선료가 만약에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채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배는 자신 거잖아. 자신의 재산이잖아. 근데 얘가 기간 동안 1년 동안 쓰겠다, 3년 동안 쓰겠다라고 해서 배를 빌려간 애가 용선료를 안 줘. 그러면 내 떼먹힌 용선료 받아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배에 실려 있는 운송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일종의 차압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용선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운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데, 사실 뭐 그냥 같은 의미로서 강의 자료에는 적혀 있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해제와 해지는. 해제는 소급표고 해지는 장례효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면, 법률 용어니까 여기 법대 없죠? 법대가 없어졌구나. 그죠? 몰랐어. 나 때는 법대가 있었거든. 법대 자체가 없어졌네. 해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매달 통신요금 내죠? 매달 호구짓 하고 있잖아. 매달 꼬박꼬박 호구짓 하면서 그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SKT든 KT든 뭐 LG든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야. 내 호구짓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서 더 이상 호구짓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갈아타죠. 갈아타면서 뭐 해요? 뭐라 해요 그거? 갈아탈 때. 통신사 해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리마인드 해봐. 해제한다 하지 않고 해지한다. 해지라는 표현을 써요. 해지가 뭐냐면, 이때까지 그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계약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 관계에서 이때까지 계약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어. 그건 맞아. 그건 사실이야. 실화야. 이거 실화인데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호구짓 하기 싫어.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제는 뭐냐? 원래 처음 그 계약이 발생할 당시로 돌아가서 원래 처음부터 그 계약은 잘못된 거야. 효력이 없었던 거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을 해제라고 해요. 한 글자 차이지만 법률적 용어로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사 해지할 때 그러니까 해지한다고 해. 통신사랑 계약을 끝낼 때 더 이상 호구짓 안 할게. 지난달까지는 내가 호구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른 통신사의 호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지라고 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용선료 연체와 용선료가 연체됐어요. 용선료를 내지 않았어. 그러면 배를 가진 선주의 입장에서 이 배를 빌려간 사람이 용선료를 제때 안 내. 그래서 여기 보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이때까지 그 배를 빌려간 사람이 그 용선 계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배를 운항을 했고 용선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갑자기 안 내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배를 빌려간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용선 계약에 따라서 계약 이행을 하고 용선료를 납부한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해지한다 그러죠. 근데 처음부터 용선 계약을 잘못 맺었어. 뭐 사기에 의해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 성립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있어. 예, 그때 쓰는 표현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가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통신사 이거 해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잘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너가 SKT한테 낸 돈을 다시 다 받아낼 수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설명충 소리 듣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자, 나용선 계약. 리스입니다. 리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리스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 시간은 아니지만 리스의 현금 흐름을 안 나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얼마씩 이렇게 쭉 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용선을 하면 이게 뭐 3년만 그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길게 해요. 한 10년, 뭐 15년 뭐 이렇게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보통 선박의 경우에는 그 한 내용 연한을 한 30년 정도 잡아요. 30년. 그리고 그 이상 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선진국들 중에는 30년이 넘어간 선박을 자국의 연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도 있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 더 오래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30년 정도 잡는다면 배의 수명을 보통 한 10년 이렇게 잡으면 뭐예요? 이렇게 용선 그 리스를 이렇게 내죠. 내고 난 다음에 이 리스 계약이 끝날 때 옵션을 할 수가 있잖아.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다. 있어도 한두 명이겠지만 집에 비대 빌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비대 렌탈. 그 비대 계약이 한 2년이나 3년 하고 난 다음에 비대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소유권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필터 교체나 이런 걸 못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쓱 카탈로그를 내밀죠. 새로 다시 호구짓 하라고. 왜냐면 리스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리스 계약에서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반납. 첫 번째 반납. 아니면 나한테 넘겨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반납으로 끝나는 경우, 그냥 아니면 이제 그 나용선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이제 보통 베어보트라고 하고, 디마이스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를 보통 디마이스 차터라고 합니다. 예,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혹시 나중에 의문을 가질까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용선 계약은 기본적으로 선박을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통째로 네가 10년간 써라. 10년간 네가 알아서 이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해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임대료 같은 개념이에요. 앞에 봤던 항해 용선 계약은 운임의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선료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임 성격이다. 운임을 내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나용선 계약에서의 용선료는
약간 렌트비 같은 느낌이야. 같은 용선료라 할지라도. 예. 그래서 항해용선, 기간용선, 나용선이 같은 다 용선 계약이지만, 배를 빌리는 계약이지만 그 내는 용선료의 성격이 판이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나용선 하는 경우에 내는 용선료가 크겠죠. 가장 크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리스에 뭐 여러 가지 그 리스료, 기본적으로 물품 할부가보다 리스가 많이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 물건을 할부로 샀을 때 보다 리스가 당연히 비쌉니다. 여러 가지 이자나 이런 것들이 리스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용선 계약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망성을 가진,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가망성을 가진 선박을 선사에게 용선해 주는 것을 나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선체 용선 계약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용선이 이루어지면 배를 빌리는 용선자는 재용선을 하게 됩니다. 제3자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용선을 해간, 배를 빌려간 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상대로는. 그런 식으로 운항이 되는 것이 나용선 계약입니다. 사실 이거 나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크게 뭐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용선이 이루어지고 임차료 성격의 용선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용 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선주가 소유권만. 그래서 이 선박의 가장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선박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재산세, 그 경우만 부담을 하고 선원 고용하고 장비 마련하고 소모품 싣고 연료 대고 모든 이런 투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누가 한다? 배를 빌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게 맞겠죠. 이 사람이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일종의 회계로 치면 뭐 운용 리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나용선과 정기용선, 항해용선에 부담되는 선비를 구분해서 보면 직접 선비, 중간에 있는 직접 선비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원의 급료라든지 아니면 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수리비, 검사비 같은 직접 선비, 직접 선비의 경우에는 정기용선과 항해용선은 기본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는데 배 자체를 통으로 빌리는 나용선의 경우에는 용선자, 배를 빌리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그리고 간접 선비의 경우에는 무조건 나용선이라 할지라도 선박의 소유권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등록세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뭐 등록세나 재산세를 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나용선의 경우에도 선주가 부담한다. 그리고 운항비, 연료비의 경우에는 나용선과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배를 빌리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항해용선의 경우에만 모든 것을 선주가 부담을 합니다. 이런 운항비, 연료비조차도 선주가 부담하고 그야말로 배를 빌리는 사람은 그냥 운송 서비스, 선복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운임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항해용선 계약을 얘기할 때 용선료의 성격이 그냥 운임과 같다. 정기선처럼 운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부대 비용을 누가 다 부담하고 있으니까. 선주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해용선 계약, 정기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더 혼란만 가중됐죠. 이 두꺼운 표로 인해서. 그래서 좀 보면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표가 어지러울 뿐 설명을 다 했던 내용입니다. 항해용선 계약은 운송 행위를 자체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주는 돈 자체가 운임의 성격을 띠는 거고 정기용선 계약은 기간 안에 운송 능력을 어디로든 용선자가 내가 선적항이나 양육항을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정 기간을 용선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용선 계약은 운송수단 그 자체를 빌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용선 기간은 거기에 따라서 이 말이 나오죠. 항해용선의 경우에는 선적항, 양육지,
항해 용선 계약은 무조건 이게 나와요. 선적항, 양육항, 출발지, 목적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야 항해 용선 계약이에요. 자 그리고 정기 용선 계약, 타임 차터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뭐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용선료의 의미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그냥 항해 용선의 계약에는 운송 행위에 대한 보수, 반대급부, 운임의 성격이 있고 뭐 럼섬 차터라 하더라도 총액, 전체 내가 빌릴 수 있는 선복을 통째로 빌렸을 때 그 총운임, 그걸 계약하는 걸 럼섬 차터라고 했죠. 자 그리고 반대로 나용선의 경우에는 임차료 성격을 띈다. 같은 용선료를 할지라도 용선료의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밑에 선박의 점유 지배권자, 점유권자와 소유권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소유권과 점유권 같은 경우에도 렌탈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차를 자동차 회사로부터 뭐 선박 내고 월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취득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취득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요. 보험도 자기 이름으로 들고 그리고 번호판도 내 마음대로 들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허남바 있죠. 허남바로 장기 리스 하는 사람들, 장기 렌탈 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운용 리스냐 금융 리스냐에 따라서 허남바를 안 달 수도 있고 뭐 한데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자동차를 뭐 3년간 내 알아서 마음껏 쓰지만 결국 소유권이 누구한테 기속돼요? 그 캐피탈 회사한테 소유권이 기속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과 점유권은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박의 점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해용선과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선주가 가지고 있고 나용선 계약에는 배를 빌리는 사람이 그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주의 부담 항목, 용선자의 부담 항목은 아까 선비와 직접 선비, 항비 이야기를 했고 가망 능력은 원래 그 가망성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가 할 다음 주에 하겠죠. 아니요, 다다음 주에 하겠네요. 그런 헤이그 비스비 협약의 내용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선원이나 설비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갖춘 상태를 보통 가망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가망성이 유지돼야 되는 시기는 항해 용선 계약에는 선적항을 출발할 때 보통 가망성 유지 의무에 보면 선박이 항해를 향해서 항해가 개시될 때 가망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 취지에 따라서 적혀 있고 용선 계약 서식의 경우에는 항해 용선 계약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젠콘 서식이 쓰입니다. 젠콘 서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정기 용선의 경우에는 발트 타임 폼이 쓰여요. 그리고 나용선 계약에는 베어보트 CP가 쓰이는데 우리 국제운송론 수업 시간에 베어보트 CP는 다루지 않을 거고 젠콘 서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발트 타임 폼도 뭐 이것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선화증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젠콘 서식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용선 계약서 양식을 그래서 이 용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쓰이는 계약서 양식도 다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서 나오네요. 항해 용선 계약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항해 용선에서 쓰이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중간에 눈에 잘 안 보이겠는데 발틱 국제 해운 이사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만든 여러 가지 2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그 여러 가지 표준 계약 양식이 있는 겁니다. 표준 약정할 수 있는 그런 항해 용선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해 용선의 어떤 기본 폼, 계약 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유니폼 제너럴 차터, 젠콘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젠콘 서식을 우리가 1922년도에 만들어져서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항해 용선 계약을 접하게 되면 이 만나볼 수 있는 차터 파티, 용선 계약서는 젠콘 서식이에요.
예. 그래서 젠콘 서식은 기본적으로 파트 1, 파트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뭐냐면 내가 이 사진을 실었던 것 같은데 왼쪽이 뻥뻥뻥뻥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파트 1이고 파트 2가 오른쪽이에요. 빽빽하게 뭐가 적혀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잖아요. 내가 누구고 뭐 얼마를 줄 거고 뭐 이런 계약 내용을 기입하는 내용이 파트 1에 해당되고 이면 계약서의 뒷면에 보면 여러분들 뭐 아까 휴대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약에 그 약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을 들었다든지 뭐 실비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험을 들었다든지 하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약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읽어보지 않죠. 읽을 거라고 전제했으면 글자를 그렇게 작게 하진 않았겠지. 그죠? 네. 그런 이면 약관이 파트 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파트 1이 뭐 내가 10선박의 소유주는 누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히는 것이 파트 1. 그리고 젠콘 서식의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약관들이 적히는 게 파트 2.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용선 계약을 다 공부를 하는데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하고 젠콘 서식의 파트 2에 있는 내용은 그 정기선의 선화증권과 선화증권 이면 약관을 공부하고 다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겹치는 게 있어서 두 번 설명하기가 그래. 그리고 그 젠콘 서식의 그러니까 파트 2에 있는 저기 지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저게 뭔지는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운송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걸 안 합니다. 안 하고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을 보고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보면 겹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업 잠깐 쉬었다가 정박 기간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